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듀얼링 DQN과 Prioritize Experience Replay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듀얼링 DQN과 Prioritize Experience Replay PER에 대해서 배울 차례입니다. 먼저 듀얼링 DQN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PPT에 이어서 만들어 보았는데요. 일단 Q러닝에서 로컬 옵티멀 메모리 문제로 DQN이 나왔고, 그 다음에 DQN에서 오버 에스티메이션을 극복하기 위해서 DDQN이 나왔고, 그 다음에 듀얼링 DQN이 나왔는데요. 이 듀얼링 DQN은 강학습에 초점을 맞춘 신경망 구조로서 알고리즘의 변경 없이 신경망 구조만 변경한 것이 특징입니다. 듀얼링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듀얼링 DQN은 이제 두 가지 갈래로 분리한 기능적인 신경망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행동 이점 함수를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행동 이점 함수는 상태 S에서 행동 A를 취했을 때의 가치와 정책에서 정해진 기본 행동을 취했을 때의 가치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이 수식을 다시 써보자면 행동 가치 함수는 상태 가치 함수와 행동 이점 함수의 합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Q 함수는 모든 행동이 공유하는 가치와 각 행동이 갖는 독특한 가치 두 가지 요소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즉, 듀얼링 DQN은 밸류 펑션과 어드밴테이지 펑션 두 가지를 합쳐서 Q 함수를 추정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Q 네트워크랑 비교해서 구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해드릴 자료는 Dueling Network Architectures for Deep Reinforcement Learning DeepMind 2016에서 나온 논문에서 발췌했습니다. 이제 듀얼링 네트워크는 기존 알고리즘, 예를 들어서 DQN이라고 치면 그 기존 알고리즘의 교체 없는 두 개의 스트림을 가진 싱글 큐 네트워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치 함수는 스칼라, 그 다음에 행동 이점 함수는 행동의 개수와 같은 크기의 벡터를 출력하는데요. 그림에도 보시다시피 이 가치 함수와 행동 이점 함수를 어그리게이션 레이어를 통해서 합쳐진 다음에 Q 함수를 추정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듀얼링 DQN을 쓰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리를 하자면 각 상태에 대해 모든 행동을 해보지 않아도 어떤 상태가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어떤 행동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태에서 유용하다고 합니다. 이 오른쪽 그림은 액션이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밸류 함수와 어드밴테이지 함수 역할의 차이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위의 그림과 아래 그림은 서로 다른 타임 스탬프를 갖고 있습니다. 위의 게임 상황에서는 왼쪽은 밸류 펑션을 의미하고 오른쪽은 어드밴테이지 펑션을 의미합니다. 밸류 네트워크의 경우 로드, 특히 호라이즌에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누적될 리워드, 즉 점수에 가장 연관이 높기 때문에 밸류 펑션은 이 로드에 집중하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어드밴테이지 펑션은 어떤 행동을 취해도 얻는 보상이 같기 때문에 어드밴테이지 펑션은 비활성화됩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제 장애물이 나타난 상황에 대해서 밸류 펑션과 어드밴테이지 펑션이 어떤 역할을 하냐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다시 한번 밸류 펑션, 즉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장애물이 나타나도 이제 로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드밴테이지 펑션은 바로 앞에 차가 나타났기 때문에 충돌을 피하기 위해 바로 앞에 차에 집중합니다. 즉 행동 선택과 높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위의 그림을 설명드리자면 어드밴테이지 네트워크의 경우 이제 전방에 차가 없을 때는 집중하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이
장애물이 나타나면 액션에 따라 얻게 될 보상이 달라지므로 어드밴테이지 부분이 추가적으로 활성화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논문에서 말하고 있는 키 인사이트는 모든 행동에 대한 가치를 추정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게임에서 왼쪽으로 이동할지 오른쪽으로 이동할지 아는 것은 충돌이 임박한 경우에만 중요합니다. 즉 일부 상태에서만 어떤 행동을 취할지 중요하고 또 다른 상태에서는 행동의 선택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수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마지막 부분에는 밸류 펑션과 어드밴테이지 펑션을 어그리게이션하는 레이어를 통해서 Q함수를 추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이 수식에 나타났다시피 Q 함수는 추정치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밸류 펑션과 어드밴테이지 펑션이 좋은 추정치라고 할 수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이 밸류 펑션과 어드밴테이지 펑션을 완전하게 복원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 완전하게 복원할 수 없다라는 게 답인데요. 예를 들어서 밸류 펑션에 10을 더하고 어드밴테이지 펑션에 10을 빼도 즉 밸류 펑션과 어드밴테이지 펑션의 값은 달라도 이 더하게 되면 Q 펑션의 값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즉 이러한 문제로 unidentifiable한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논문에서는 약간의 트릭을 써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어드밴테이지 펑션 정의에 따르면 맥스 연산자의 경우 이 디터미니스틱한 폴리시에서 항상 0을 만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0인 특성을 빼줘서 신경망이 어드밴테이지와 밸류 펑션 특징을 따라가도록 강제하는 트릭입니다. 즉 옵티멀 액션을 선택했을 때 이제 위의 식과 같이 Q 값이 가장 높을 때를 옵티멀 액션이라고 되어 그 값이 V임을 파악할 수 있고 identifiability 이슈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트릭은 실제 학습 시 프랙티컬하지 않은 문제 때문에 이제 다음과 같은 해결 방법으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이제 맥스 연산 대신 이점 함수의 평균을 빼는 것으로 대체했는데요. 이 이점 함수의 평균은 항상 0이 아니기 때문에 즉 상수에 의해서 오프 타겟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현상으로 스테이트 밸류와 어드밴테이지의 원래 의미를 잃는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하지만 평균을 사용하면 어드밴테이지의 변화량이 적어 학습 안정성 상승 효과를 가진다고 합니다. 즉 최적화 과정이 안정적으로 수행됨을 의미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Prioritize Experience Replay, PER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의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Experience Replay는 동일한 확률로 임의로 샘플링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동일한 확률로 임의로 샘플링한다면 중요하지 않은 경험에도 자원 할당 가능성이 존재하고 또 에이전트가 현재 상태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학습을 위해 자원과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에서 이제 보다 중요한 경험을 자주 재사용하게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학습하자라는 게 이 PER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중요한 경험을 평가할 수 있을까? 가장 이상적인 기준은 이제 에이전트가 현재 상태의 트랜지션으로부터 얼마나 배울 수 있는가 이지만 이는 쉽게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추정 방법으로는 이 트랜지션의 TD 에러의 크기를 사용합니다. 이 TD 에러는 에이전트가 갖고 있는 추정치와 목표값 간의 차이를 의미하는데요. 즉 현재 경험이 얼마나 예상 못했는지
또 얼마나 새로운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 그리디한 TD 에러 우선순위 알고리즘을 선택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각 트랜지션의 TD 에러를 계산하여 리플레이 메모리에 저장합니다. 그럼 이제 가장 큰 TD 에러의 트랜지션이 재현되게 되는데요. 그러면 각 트랜지션에서 Q 러닝이 업데이트되고 다시 TD 에러에 비례하여 가중치가 업데이트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이제 알려진 TD 에러가 없는 새로운 트랜지션은 재현이 한 번도 안 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최대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모든 경험이 적어도 한 번 재현됨을 보장해줍니다. 오른쪽 그림은 블라인드 클리프 워크 이샘플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X축은 리플레이 메모리에 있는 트랜지션의 숫자, Y축은 밸류 펑션을 학습하기 위한 러닝 스텝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이제 오라클의 경우에는 단순한 그리디하게 트랜지션을 선택하는데 글로벌 로스를 최소화하는 트랜지션 선택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유니폼 검정 그래프는 이제 기존 방식이고, 즉 임의로 샘플링하는 방식이고, 그리디가 방금 설명드린 알고리즘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이 두 개를 비교하면 작업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업데이트 수를 크게 줄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오라클이 더 성능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지금 그리디한 트랜지션을 선택하는 것보다 즉 이 그리디 TD 에러를 사용한 알고리즘이 더 효율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기존의 유니폼보다 그리디한 TD 에러 알고리즘이 더 작업을 해결하는 필요한 업데이트 수를 크게 줄여서 성능이 좋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세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메모리에 대해 계산하기에는 컴퓨테이션 코스트가 크기 때문에 재현된 트랜지션에 대한 TD 에러가 업데이트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TD 에러가 낮은 트랜지션에 대해서는 첫 번째 방문 이후엔 오랜 시간 동안 재현되지 않을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노이즈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한 단계 이후의 보상과 다음 상태의 행동 가치 함수에 따라서 좌우되기 때문에, 즉 확률적 전이가 많이 일어나는 환경에서는 TD 에러에 대한 분산이 큽니다. 그러므로 노이즈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이 그리디 TD 에러 알고리즘이 경험의 작은 집합면만 집중하기 때문에 오버피팅이 일어나기 쉽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에러는 펑션 어프로시메이션을 통해 천천히 감소하는데, 이제 이 그리디 TD 에러는 초기에 이제 높은 오류가 나타나기 때문에 초기에 높은 오류 전환이 자주 재현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다양성 부족으로 인한 오버피팅이 일어나기 쉽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샘플링 방법이 제안하게 됩니다. 즉 스토캐스트 샘플링 방법인데요. 이것은 그리디와 유니폼한 방법을 보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리플레이 메모리에서 트랜지션의 우선순위는 유지하면서 낮은 우선순위 트랜지션에게도 넌제로 확률로 리플레이 되도록 보장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샘플 i에 대한 우선순위 확률은 보시는 수식과 같습니다. 이 알파 파라미터는 얼마나 우선순위를 사용할 것인지를 의미하는데, 알파가 0이면 유니폼한 케이스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스토캐스트 샘플링에 대한 첫 번째 베리언트는 다이렉트하고 프로포셔널 우선순위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TD 에러의 절대값에 우선순위가 0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작은 상수인 입실론을 더합니다. 이제 이 첫 번째 베리언트는 아웃라이어에 민감하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다른 경험보다 TD 오류가 더 큰 경험이 존재할 경우엔 해당 경험이 실제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노이즈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가진 경험에 비해서 TD 오류가 큰 경험이 자주 샘플링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세컨드 베리언트가 있는데요. 이건 인다이렉트하고 랭크 베이스드한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즉, 이 랭크 값을 사용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이 랭크는 TD 에러의 절대값을 내림차 수준으로 정렬했을 때 각 샘플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이는 첫 번째 베리언트보다 좀 더 로버스트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즉, 바이어스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제 기대값에 대한 분포가 제어되지 않는 방식으로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값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특정 분포를 사용하면 추정치에 대한 편향이 발생합니다. 즉, 확률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기대값을 추정하면 그 확률 분포에 의존한다는 의미인데요. 즉, 우선순위 제어 방식은 제어되지 않은 방식으로 분포를 변화시키고 또 그 추정값의 수렴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편향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가중치가 정해진 중요도 샘플링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이 IS 웨이트라는 방법은 샘플의 확률로 계산한 가중치를 이용해 TD 에러의 단위를 재조정하는 방법입니다. Q러닝에서 이제 가중치를 곱한 값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수식에 나와 있다시피 이 베타 파라미터는 수정 범위를 조절해 줍니다. 즉, 베타가 1이면 편향에 대한 수정을 수행하는데요. 베타가 0이면 수정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논문의 설명을 말씀드리면, 이제 강화학습에서는 학습의 마지막 과정에서 사용된 샘플의 분포의 바이어스가 강화학습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학습이 진행될 때마다 웨이트 값을 조정해서 편향을 줄이게 되는데요. 즉, 이제 이 논문은 베타가 0에서 1로 점점 커지도록 유도를 하는데, 그 이유가 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강화학습은 샘플의 마지막 바이어스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차가 너무 크게 변하는 것을 막아주고 학습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게 해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업데이트한 그 스케일을 낮추고자 노멀레이제이션을 했는데요. 이제 가중치를 전체 가중치의 최대값으로 정교화해서 가장 큰 가중치가 1이 되게 하고 나머지 가중치는 단위를 줄여주게 되는 효과를 얻습니다. 네, 이것으로 듀얼링 DQN과 Prioritize Experience Replay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